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의 연미정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네 번째 만남이고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오늘도 고대사 파트 진행을 해보게 될 텐데요. 이번에는 문화사 파트입니다. 이 문화사 파트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자주 이렇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꼭 집중해서 이렇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째 기출 주제고요. 자, 고대 사상과 문화 전파 파트입니다. 자, 먼저 이 고대 사상 중에서 유교 교육 제도와 기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가장 먼저 학교 제도를 성립한 나라는 어느 나라냐? 고구려가 가장 앞서서 보입니다. 자, 보시면 수도에는요, 소수림왕 때 우리가 국립교육기관으로 태학을 설립을 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장수왕 때 사립교육기관으로 경당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고구려 때 태학과 경당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여러 그 박사들, 전문가들을 파견을 하고 이런 유학과 기술학 교육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서에 명시된 교육기관은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학교 교육기관은 사실은 좀 고구려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신라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유교 교육 제도가 있었을까 우리가 살펴보면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비석을 통해서 아마 이 신라의 청년들이 유교경전을 공부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임신서기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우리가 몇 년 안에 이 경서들을 떼자,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친구들이랑 우리 중간고사나 뭐 기말고사 예전에 막 공부하고 하셨을 때 우리가 뭐 이번 중간고사에서 몇 점 맞자, 무슨 과목은 몇 점, 무슨 과목은 몇 점 맞자, 꼭 그래서 뭐 평균 몇 점 이상 달성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때 당시 신라에서도 이렇게 비문에 그런 내용들이 실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 신문왕 시기 때는요, 국학이라고 하는 유학 교육기관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국학 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원성왕 무렵 시기 때는 이 국학 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경서에 대한 그 통달한 정도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하품에 나뉘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로 또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독서 상품과라고 하는 것이 원성왕 때 또 실시가 되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발해 같은 경우는 주자감에서 유교 경전을 교육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는데 이때 당시 요거 신문왕 시기 때에 국학을 설치했다.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사서를 편찬을 한 내용인데요. 모두 지금 현존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이 역사서라고 하는 거는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전성기를 누렸을 때 역사서를 쓰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역사서가 많이 서술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국의 나라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영양왕 시기 때 처음에 이제 이 이문진이 그 이전에 작잡 이상의 그 6이라고 하는 역사서 100권을 이렇게 5권으로다가 간추렸던 신집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한 기록이 있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근초고왕 시기죠. 근초고왕 시기는 백제가 4세기의 전성기를 누렸던 때예요. 그때 당시에 고흥이 서기를 또 편찬을 하게 됩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진흥왕 시기 때요. 진흥왕 때는 6세기 무렵 때 신라가 전성기를 누렸던 때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역사서가 지금 현존하진 않지만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 좀 눈여겨서 보시고요. 이게 시험에서 여러분 나올 때는 서기를 국사로, 국사를 서기로 이런 식으로 해서 크로스해서 여러분들 혼동스럽게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잘 지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통일신라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유학자들, 유학을 공부한 이 학자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효의 아들이었던 설총이 이두를 정리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유교 도덕 정치를 강조하는 이 화한계를 신문왕한테 지어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한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저 안에 뭐 여러 가지 그 꽃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화려한 가시 돋친 이 장미꽃이 등장을 해서 막 왕에게 입 발린 소리를 막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할미꽃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할미꽃이 와서 굉장히 이 왕에게 쓴소리를 하는 내용의 어떤 이야기가 이 화한계에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문왕한테 바치면서 조금 더 아주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만 하는 신하들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다양한 관리들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라. 그래서 왕권 강화를 추진해라 라고 하는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화한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대문이 화랑들의 전기를 담은 화랑세기 이거를 지었고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소재로 삼았던 게 미실의 이야기였어요. 바로 그 미실의 이야기도 몇 줄 안 되지만 그 기록이 여기 화랑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승려들의 전기를 저술했던 요 고승전 이런 것도 저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재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칭송하고 있는 이 강수라고 하는 인물 외교문서 작성에 굉장히 능통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나라에 잡혀있는 김이문의 석방을 요청하는 청방 입문표를 또 작성을 해서 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설총, 김대문, 강수와 같은 학자들은 이들이 이제 저술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섞어서 문제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채치원은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또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고요. 이 신라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똑똑한 출신의 유학자들을 제대로 인재 등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채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치원은 뭐 신라를 배신하진 않습니다. 끝까지 이제 자신의 할도리를 하는데 당나라에서 이렇게 빈곤과 이런 과거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과거제에 또 합격을 하기도 해요. 이 채치원이. 그런데 이제 이후에 다시 신라로 귀국을 해서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건의를 했지만 진골 귀족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반대를 많이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서 결국에는 은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좀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저술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토황소 경문이라고 해서 당시 당나라의 황소라고 하는 인물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 채치원의 글을 보고 뭐 이제 너가 어떻게 했을 때 자수했을 때 어떤 상황이 오고 그다음 네가 끝까지 이렇게 항쟁을 유지하게 되면 너는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경문을 이렇게 줄줄줄줄 써가지고 이거를 널리 배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황소 때문에 당나라가 굉장히 골머리를 썩었는데 이 토황소 경문을 보고 자기가 이제 자기 발로 결국에는 자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솜씨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채치원의 어떤 시문이 담겨져 있는 개원필경 그리고 또 왕들의 연대기가 담겨져 있는 이런 제왕연대력 이런 것도 채치원이 편찬한 저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다음은 사상 파트에서 우리 불교 부분을 살펴볼 텐데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중앙집권화를 이루려면 뭐 왕위를 부자 세습으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뭐 율령을 반포한다든지 아니면 뭐 관리의 등급제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사에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문화사에서 사실은 이렇게 뭔가 정치적으로 이들을 체계를 잡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들의 그 왕으로부터의 어떤 그 지지, 그 다음에 신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얻으려면 그리고 민중들의 어떤 결속력을 제대로 하려면 이 정신적인 부분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를 통해서 그 이전에 토착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토착 신앙들을 다 버리고 국가 왕권을 강화하고 어떤 국가의 통일 이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불교를 통해서 사상 통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왕권을 뒷받침하는 데 불교를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종교적인 기능보다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불교를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통일신라의 불교 발전의 내용을 보면 고승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불교 사상이 점차적으로 심화가 됐고 또 이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경서를 체계화시킨 경서를 읽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게 교종이고 그 다음에 실천 수행을 강조하는 부분은 선종이에요. 이렇게 불교의 이런 선종과 교종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갈래가 있는데 주로 경서를 읽는 이런 교종 같은 경우는 지배층 사이에서 그리고 사실 글을 잘 모르는 이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실천 수행을 강조하는 이런 선종이 함께 발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당시 통일신라 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그리고 이제 많은 업적을 남겼던 대표적인 승려가 원효고요. 거기에 이제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 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원효와 의상을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이 원효와 의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둘이 함께 당나라로부터 불교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되죠. 근데 그 떠나는 길에 폭우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둘이 동굴에서 하룻밤 묵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묵다가 원효가 목이 너무 말라서 그 물을 이렇게 마시게 되죠. 물을 마시게 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그 해골물에 막 이렇게 구더기가 있는 그런 물을 저녁에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전날에 그 물을 마실 때는 너무 이제 갈증이 있었고 그래서 물이 굉장히 달콤하고 참 그 갈증을 해소해주고 좋았는데 아침에서 일어나서 이게 구더기 물인 줄 알고 나서는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막 이렇게 막 토를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이 원효가 딱 단박에 깨달은 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은 결국에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려 있구나. 그 전날에는 이렇게 달콤한 물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내가 이걸 알고 나서 봤을 때는 아주 이 속을 울렁거리게 하는 그런 썩은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배우러 굳이 못하러 중국을 가느냐, 당나라에 못하러 가느냐, 모든 것은 다 내 마음 안에 있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사실 이 원효가 내세운 불교의 주장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일심이에요. 하나의 마음. 아마 이런 것도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의 이론적 체계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원효는 지배층이 아닌 일반 민중들도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불교의 대중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이 아미타 신앙은요, 누구나 글을 모르는 일반 민중들도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누구나 극락정토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토종을 전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예가라고 해서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민간에게 유포를 하게 됩니다. 뭐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느냐, 그 경계를 좀 허물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뭐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불교의 이치를 담은 노래를 많이 이렇게 부르고 다녔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원효가 저술했던 내용들은 뭐 보시면은 신문 화쟁론이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불교가 뭐 중간학파다, 유식학파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종파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가자라고 해서 이런 신문 화쟁론과 같은 것들을 저술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그 주석을 달기도 하는 그런 책들을 저술했는데 대승기 신론소, 그 다음에 금강, 삼매경론 이런 것들을 또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쌍벽을 이루는 이 의상은요, 화엄 사상을 전파를 합니다. 우리 원효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해골물 사건으로 인해서 당나라로 유학길 오르는 거를 결국에는 발길을 국내로 돌렸잖아요. 그런데 이 의상은 당나라에 가서 불교 공부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당에서 화엄 사상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신라에 화엄 사상을 전파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만의 영주 부석사에서 해동 화엄종을 개창을 하게 되죠. 자, 이 의상 같은 경우는요, 주로 왕실, 그 다음에 귀족층, 지배층을 위한 이런 종교를 완성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출신 성분만 봐도 좀 그게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효 같은 경우는 육두품 출신이었고요. 의상 같은 경우는 진골 왕족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또 이런 불교를 완성시키는 데 성격을 또 드러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관음신앙을 전파하는데 우리 보시면 원효 같은 경우는 아미타 신앙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이 의상 같은 경우는 관음신앙을 전파하는데 주로 이 아미타 신앙 같은 경우는 나무 아미타만 외치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내세에 대한 규현이었다면 이 관음신앙은 질병이나 재해 같은 현세에서 이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치면 누구나 뭔가 지금 현세와 내세에 대해서 고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두 개가 이 의상이 앞에 있는 원효의 아미타 신앙과 본인의 관음 신앙을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완성을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술로는요. 화엄일승 법계도를 저술을 했고요. 또 해초에 또 업적이 또 유명한 게 있는데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그 나라의 풍물을 기록한 왕호천축국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거는 탄생이 인도에서 탄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초가 그 인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를 계속 이렇게 왕래하면서 돌아다녔던 그 어떤 내용들을 기록한 게 바로 왕호천축국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교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도교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 말에 당나라로부터 전래가 됐어요. 주로 이제 특징은 불로장생이고요. 그 다음에 무의자연을 추구하면서 산천을 숭배하거나 신선사상, 그러니까 자연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산이랄지 구름이랄지 그 다음에 뭐 바람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상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신선사상과 결합을 해서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삼국의 도교 문화를 살펴보면 연개소문이 불교, 그러니까 귀족들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이 불교를 견제하기 위해서요, 일시적으로 도교를 장려를 해요. 당시에 뭐 고구려에서 이런 도교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 방위신을 나타내는 특히 이제 고분, 강서대묘 고분에서 보여지는 사신도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이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산수무늬 벽돌, 그래서 이렇게 산하고 구름하고 이런 것들이 문양이 새겨져 있는 벽돌과 그 다음에 백제의 금동대양로, 여기에도 도교적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산의 모양이랄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구름이랄지 봉황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택지적 비문, 비문 안에도 어떤 도교적 성격의 내용이 사택지적 비문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릉 지석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는 박혁거세를 신선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화랑도를 국선이랄지 풍류랄지 이런 식으로 지칭하는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도교하고 연관이 있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대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를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특히 일본의 문화 전파를 많이 했던 나라는 백제였어요. 백제가 두드러집니다. 자, 고구려부터 우선 살펴보시면 담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본 호류사 금당벽화를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해자라고 하는 인물은 일본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기도 했고요. 자, 이 백제의 아직기는 일본의 도도 태자의 스승이 됐고요. 이 왕인 박사는 천자문이나 논어 같은 것들을 일본 군신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당시에 백제의 놀이사치계가 불경과 불상을 또 일본에게 전달하고 파견하는 등 이런 모습들 보이고요. 삼국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 백제가
문화 전파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조선술, 배를 만드는 거나 뭐 여러 가지 건축물을 만드는 그런 축제술을 일본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자, 가야 같은 경우는요, 철이 많이 생산되는 이 가야, 토기 제작 기술을 전파해서 어떤 그런 세기, 철로 만든 그런 토기들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기술법을 알려주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 내용을 좀 보시면 삼국의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이렇게 이제 불상이 보시면은 한쪽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의 어떤 반가 사유상의 이런 금동미륵보살이 보여지는데 이 모양이 똑같게 이 일본에서도 똑같이 이 일본의 고류사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문화 전파가 일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과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를 지도상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 이제 불교나 회화, 종이와 붓 같은 것들을 일본으로 많이 제작해서 넘겨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신라 같은 경우는 조선술, 축제술 같은 거, 그리고 가야에서는 토기 제작 기술, 쇠기 토기, 그 다음에 백제, 아직기나 뭐 왕인 박사 이런 인물들이 뭐 유학이나 불교 이런 것들 전파를 많이 해줬다라고 하는 내용들 지도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파트는 우리 고분 파트입니다. 이 고분 파트도 문제에서 아주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요. 자, 이 고분의 형태는 고구려와 백제가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우리 그 뿌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초창기에 보여지는 모습은 고구려와 백제의 공통된 모습은 이렇게 돌무지 무덤이에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데 대표적으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장군총이 있고요. 그다음 백제 같은 경우는 서울 석촌동 고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석촌 호수 예전에 막 그 러버덕 막 모형이 와가지고 있었던 고 일대가 석촌동이에요. 거기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백제 초창기에 돌무지 무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놀이동산 가시면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높은 놀이기구 타시면 사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거기서도 이 고분을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형태가 어떤 형식이냐면 말하자면 이렇게 안에 관이 있으면 이렇게 돌무지를 막 이렇게 쌓아 올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 안에서는 벽화가 발생될 수가 없어요. 벽화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벽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고구려 백제에서 초창기에 보여지는 이 돌무지 무덤 양식 그 다음에 보여지는 거는 이렇게 안에 무덤 안에 어떤 방이 놓여져 있는 봉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이렇게 관이 있으면은 이 방에 뭐 천장이나 양쪽 벽면에 벽화를 이렇게 그려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고구려 같은 경우 굴식 돌방 무덤으로 대표적인 게 무용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서대묘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무용도의 벽화, 사신도의 벽화 이런 것들 뭐 현무랄지 뭐 청룡이랄지 이런 방위신들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 백제는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여지지 않는 무덤의 양식인데 이러한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를 띠는 그 안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벽돌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벽돌의 형태가 어디서 보여지냐면 중국의 남조 양나라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 백제가 중국의 양나라와 교류를 활발히 했구나. 그 대표적인 벽돌 무덤의 양식으로 보여지는 무덤이 뭐냐면 이 무령왕릉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 무령왕릉이 벽돌 무덤의 양식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무령왕릉은 벽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헷갈리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지석이 출토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무령왕릉이 누구의 무덤인지, 사실은 우리가 고대 국가에서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 거인지 제대로 밝혀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 정확하게 누구 거다 알려진 무덤으로 대표적인 게 이 무령왕릉이에요. 실제로 이 돌무지 무덤인 장군종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강개토대왕릉의 무덤이다, 장수왕의 무덤이다, 의견이 아직 좀 분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장군총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명확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게 된 게 이 지석이 출토된 거예요. 여기에 무령왕이 묻혀져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뭐 토지신에게 일정 부분에 뭐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 돈을 놓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신에게 무엇인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자연의 신, 이런 거, 산신의 신에게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교적 성격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이제 앞에 내용하고 연결 지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의 전형적인 수도를, 백제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서울 자리 잡고 있다가 한성유역에, 한강유역에 자리 잡다가 나중에 문주왕 때 공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사비 때 남부여로 수도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여 때 옮겨지면서 능산리 고분 안에서 굴식 돌방 무덤이 이때도 전형적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규모 자체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와 남북국 시대의 무덤의 형태를 좀 볼 텐데, 보시면 신라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해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가 어떤 식이냐면, 얘는 이렇게 보시면 안에 관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널을 하나 더 짜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돌무지를 쌓고 본붕을 올리는 거죠. 근데 이 돌무지 덧널 무덤에는 역시나 벽화가 없어요. 벽화는 굴식 돌방 무덤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보시면 이 대표 고분에 천마총이 있고요. 호명 그릇이 발견되면 호총이 있고요. 또 황남 대총이 있는데 요게 조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천마도가 나오는데요. 이 말의 그림이에요. 말의 그림인데 이 말 그림은 여러분 이거는 벽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타면 우리가 말을 타게 되면 그 엉덩이에 깔고 하는 그 말 안장이 있어요. 근데 그 안장에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벽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시험에서요, 선택지에서 천마총에서 벽화인 천마도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기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신라 역시 초창기에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보여요. 그런데 시기가 지나면 얘도 역시나 굴식 돌방 무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돌방 무덤은 조금 앞에서 보였던 고구려나 백제의 돌방 무덤하고는 다르게 사이즈가, 규모가 조금 작고요. 그 다음에 이 돌방 무덤에, 자, 여기 이제 이 돌방 무덤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돌방 무덤인데, 돌방 무덤 안에 주변에 뭐가 깔리냐면 이런 식으로 둘레돌로 이 무덤을 꾸며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 12지 신상을 이렇게 둘레돌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꾸며주게 됩니다. 이런 12지 신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김유신묘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문무왕, 통일을 완성한, 676년에 통일을 완성한 이 문무왕릉의 무덤은 우리가 수중릉으로서 보고 있어요. 하도 신라의 왜구가 침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이 왜구를 나중에 죽어서까지 바닷가에서 이 왜구들을 막겠다, 홀령이 돼서. 그래서 이제 수중릉에 자기를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보시면 이게 실제로 바닷가에다가 저렇게 묻은 게 아니라 아마도 저거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어떤 불교에서 보여지는 화장의 형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발해를 좀 보시면, 발해 같은 경우는 역시 고구려의 고분의 양식을 계승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굴식 돌방 무덤이 보여지고요. 벽돌 무덤 역시 굴식 돌방 무덤 하나의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혜공주묘에서는 벽화가 나와 있지 않고요. 정효공주의 묘에 벽돌 무덤 안에 벽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혜공주 묘는요, 이렇게 모주림 천장에 고구려의 양식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효공주의 묘에서는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험에서 정효공주와 정혜공주의 묘는 두 개의 특징이 조금 섞여서 문제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조금 명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혜공주, 정효공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탑을 볼 텐데요. 자, 이 탑은 역시 불교와 불교적 문화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익산 미륵사지 석탑,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자, 목탑의 양식이 반영된 석탑이에요. 보시면 이게 돌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이 형태 자체가 목탑의 양식을 띠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목탑의 양식은 나무 판자를 만들어서 이 아래쪽에 약간 어떤 일부 공간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거든요. 근데 형태가 저렇게 목탑의 양식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탑 양식이 반영된 아마 석탑으로 가게 되는 그런 중간 과정을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 여기가 다 붕괴돼가지고 이렇게 한쪽이 조금 어그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일제강점기 무렵에 완전히 저걸 이제 시멘트로 다 발라가지고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유산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는데 지금은 저걸 다시 다 이렇게 복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고요. 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보게 되면 이건 이제 백제의 대표적인 또 석탑인데요. 자, 백제 멸망 후에 당나라의 장수였던 소정방이 자신의 공적을 이 탑에다가 새겨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탑을 우리가 분석했을 때 학자들이 이거는 아마 소정방이 와가지고 이 탑을 세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탑일 텐데 백제에서 만든 탑일 텐데 소정방이 이후에 와가지고 여기다가 자신의 공적을 그냥 이렇게 새긴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백제 멸망시켰다라고 해가지고 뭐 소정방의 평제탑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라 상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경주의 분황사 모전석탑이죠. 이 모전이라고 하는 거는 전탑을 모방한 거예요. 전탑이라고 하는 거는 벽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벽돌탑을 모방한 석탑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돌을 갖다가 벽돌 모양으로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탑을 만들었는데 뭐 여기에 대한 일화는 당나라에서 신라의 선덕 여왕이니까 굉장히 여왕으로서 여왕이 어떻게 왕이 됐느냐, 한 나라를 이끌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조롱하는 그림 한 폭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근데 모란 꽃에 그림 한 폭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꽃과 나비가 없는 그 그림을 보냈죠. 그래서 이 향기가 나지 않는 여인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선덕 여왕을 막 조롱했는데 선덕 여왕이 굉장히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오히려 화를 분출하지 않고 자기는 이제 향기가 나고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담은 향기가 나는 절의 탑, 이 탑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분황사 모전석탑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신라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됐고 또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쌓은 모전석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 중대 통일기에 보여지는 탑은 전형적으로 3층 석탑이 아주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디자인이 조금 깔끔하죠. 세련되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균형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주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주 불국사의 3층 석탑이 있죠. 자, 보시면은 이중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3층의 탑신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형적인 통일신라의 석탑 양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주 불국사에 있는 상층 석탑을 보시면 우리가 뭐 석화탑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중 기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3층 탑이죠. 정확하게. 그리고 이 안에서 탑을 이제 복원하고 다시 이렇게 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판 인쇄술을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또 출토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경주 불국사에는 이 한쪽에는 이 3층 석탑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다보탑이 있는데요. 3층 석탑에 비해서 이 다보탑 같은 경우는 조금 조각의 형태가 굉장히
화려한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문화유산을 보는 눈이 아직은 좀 잘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단조롭다, 화려하다 이런 표현들이 공감이 막 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번 문화유산을 살펴보다 보면 어떤 그 균형미, 안정감, 그다음 심플함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그 아름다움이 있고요.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조금 이렇게 화려한 게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러한 아주 이렇게 좀 독특하죠. 그리고 조각을 넣기에도 아주 그 조밀하고 화려하고 섬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3층 석탑하고 비교를 해보면 잘 아실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독특하고 복잡한 양식으로 건립이 되어 있어서 신라의 높은 예술성을 확립할 수 있는 탑입니다. 옛날에 이 탑이 그 10원짜리 동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요게 다보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라 하대로 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자, 신라는 상대, 중대, 하대가 있죠. 그래서 신라 하대 같은 경우는 진골 그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말미에 가게 되면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등장하면서 호족과 육두품의 세력이 결국에는 새로운 또 나라를 건국하려고 꿈꾸는 모습들이 보이죠. 자, 이 신라 하대에 가게 되면 진전사지 3층 석탑이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단부와 탑신부에 이렇게 부조가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대의 좀 탑의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종 쪽에서 나오는 이러한 승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승탑 같은 경우는 저런 탑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원당 팔각형이다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팔각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팔각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둥글게 원형의 형태를 띠는 이런 모습들의 승탑이 많이 보여요. 이런 탑의 모습은 선종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은 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해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탑은 영광탑인데요. 이 영광탑은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분항사 모전석탑하고는 좀 다르게 그거는 이제 전탑, 벽돌탑을 모방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벽돌로 아예 만든 탑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탑입니다. 전형적인. 그래서 이게 발해의 대표적인 탑이고요. 자, 다음으로 각국의 어떤 불상들을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 고구려의 연가칠련명 금동열의 입상. 자, 마찬가지로 이 불상도요. 언제 어느 나라에서 저게 완성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연가칠련명 금동열의 입상도 이 광배, 이 후광이죠. 이 우리가 뒤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 아름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 보면 뒤에 후광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이거는 불교에서는 광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 광배 뒤쪽에 이게 연가 7년에 금동열의 입상이다. 고구려에 라고 하는 기록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고구려 거고 대충 어느 무렵에 이렇게 완성이 됐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백제의 미소라고도 불리우는 서산마예열의 삼존상인데요. 자, 요렇게 이제 삼존불이 있어요. 근데 이 백제의 저 삼존상은 위치를 어디에서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햇볕이 어디를 비추냐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불상이요. 굉장히 아주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저 미소의 모습이 막 달리 보이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자, 백제의 미소. 자, 그 다음에 경주 지역에 있는 배동 석조열의 삼존 입상이에요. 입상은 서 있다. 좌상은 우리 앉아 있다. 반가, 다리를 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유한다. 뭐 이런 것들이 명칭이 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본전불과 좌우에 보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 이제 표정이 뭐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표정. 이런 것들이 또 인상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발해 같은 경우는 이불병자상. 요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불상인데요. 보시면 얘는 두 개의 불상이죠. 이 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불상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불 병자상이고요. 그래서
병자상이고요. 이불 병자상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광배 이런 것도 잘 살펴볼 수가 있고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불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고대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유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와 발해의 남북국 시대의 문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유산 파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문화유산 좀 한번 제대로 감상해보자 라고 하면서 좀 사진들도 많이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